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서귀포 이 중문 지역에서는 아마 웰다잉 교육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귀포 노인복지관에서는 제가 한번 강의를 이제 한 적이 있는데, 중문 지역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도 이 웰다잉,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나누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그런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아닌가 또 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웰다잉 교육이라는 것은 죽음을 준비하자는 것이 막연하게 뭐 죽는 날을 기다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일생에 있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사회적 역할을 통해서 마지막에 귀결되는 종착역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은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공론화하고 이렇게 강의하고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이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2007년 이제 본격적인 웰다잉 강사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잘 살다가 어떻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공감을 갖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임종 말기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영적 돌봄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존엄한 우리 존재인 것인가를 함께 깨달아가는 그런 의미에서 활동을 이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오면서 사실은 본격적인 제주 지역의 호스피스 웰다잉 이런 문화 활동을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제가 시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웰다잉이 뭔지 전혀 들어봐 본 바도 없고 관심도 전혀 없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웰빙에 대한 얘기는 많이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웰빙. 예전에 그 황수관 연세대 박사가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뭐 그냥 얼마나 방송에 나와서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웰빙이라는 게 뭘까요? 참살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참살이, 잘 살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냥 뭐 잘 먹고 그냥 뭐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의미를 제대로 살아가자라는 그런 의미가 웰빙이 아닐까. 그러면 이 웰다잉은 어떤 의미일까? 반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반대적인 개념은 전혀 아니에요. 웰다잉이 존재하기 때문에 웰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죽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 있고 후회 없이 행복하게 잘 살다가 그날이 다가오면 아름답게 후회 없이 원한도 없이 미움도 없이 잘 마무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웰다잉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서 영상을
잠깐 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노래입니다. 같이 아시는 분 같이 부르면서 이 영상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대를 기억하고 그대를 기억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월이 흘러가네 네가 늘어가네 떠나고 여봉의 손을 꼭 잡았어 혼자 가려 하오 나 홀로 두고 답이 없어 여보 안녕하시게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다 떠나가겠죠. 이렇게 이제 노래로만 들을 때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볼 때의 느낌이 다르죠. 왜냐하면 시각적인 효과가 청각의 효과보다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노부부의 이 노래 말처럼 우리는 한 가족으로 만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 누군가는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살아갈 때는 그걸 잘 몰라요. 가고 나면은 그러한 것들이 새록새록 더 와닿고 그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잘해줄 걸. 그때 좀 말 한마디라도 당신 사랑해.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줄 걸 하는 이런 아쉬움과 후회의 감정이 크게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실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사별 가족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게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의 이 노래처럼 부부가 함께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떠나갔을 때 그러한 상실감이 더 크게 작용한다 합니다. 부부는 뭡니까? 무촌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함께 섞고 사랑을 나눴던 한평생을 함께 동반자로 살아왔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더 크게 자리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할 때 특히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면 자녀들한테 항상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남은 배우자, 어머니 혹은 아버지, 홀로 남은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하게 더 자주 전화도 드리고 자주 뵙고 이렇게 하시라고. 자식하고 부부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실감으로 오는 이러한 마음들을 함께 경감하고 함께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이 호스피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가 남은 여생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 경제적,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돌봄이 호스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또 정서적으로 우리가 힘들어할 때 지지해주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또 영적인 이런 욕구가 필요할 때는 또 영적 욕구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총체적인 돌봄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의 담당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적인 부분은 의사 간호사가 하고 사회경제적인 부분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누고 또 영적인 부분은 주로 이제 종교적인 이런 이제 성직자들이 이제 가서 함께 해주는. 그래서 다양한 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모든 분들이 함께 더불어서 그 환자와 가족을 돌봐드리는 그러한 것이 이 호스피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호스피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 임종 환자의 가족들을 돌보고 지지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남은 생을 가능한 편안하고 충만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삶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재촉하거나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명 의료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렇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와 그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신체, 사회, 심리,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지하여
죽음을 준비하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것이 이 호스피스의 철학이라고 여러분들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역사는 이제 1963년 마리아의 작은 수녀, 강원도 강릉에 있는 겁니다. 최초의 호스피스 환자들을 작은 병원이죠. 의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7개의 병 침상을 두고 시작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의 시초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종교, 천주교나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단체에서 이러한 이제 호스피스 의원, 병원 혹은 이제 그러한 돌봄 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특히 이시돌 병원에 가면 있죠.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게. 그게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그런 시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강남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병원에서 본격적인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이러한 분야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속형 호스피스 병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제주대학병원에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33병동과 35병동 3층에 있는데요. 33병동은 그 암 선고를 받고 항암제를 받거나 혹은 치유하기 위해서 잠깐 입원하는 그곳이 33병동, 암병동이고 35병동은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말기 상태에 이른 환자분들이 거기서 치료하고 통증 완화 조절하는 이러한 시설을, 이러한 그 의료 서비스를 받는 공간이 바로 완화병동입니다. 여기에는 미리네실이라고 해서 임종실이 따로 있습니다. 임종실이 크게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작별을 잘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병실도 있고 또 다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대학병원과 전국의 큰 이런 병원들에서는 이러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화의료, 호스피스 완화의료 무엇인가 영상을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화의료라는 것이 좀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처음에는 호스피스라는 이름으로 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다가 요즘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완화라는 것은 말기 환자가 겪는 그 고통을 신체적, 육체적 고통과 또 심리적 고통, 정서적 고통 이런 것들을 완화해서 약물요법을 치료할 때 약물을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켜주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는 다양한 사회복지사라든가 종교라든가 봉사자들이 투입이 돼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시켜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으로 완화의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이죠. 누구나 죽는다는 것이죠.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죠, 이 자리에. 다 죽는 거죠. 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안타깝게 순서가 없어요, 순서. 죽음에 순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공포스러워하거나, 뭐 슬퍼하거나 이런 것이 좀 덜하겠죠. 없어지는 않겠지만 덜하겠죠. 다음은 나 차례니까. 준비해서 가면 되니까. 근데 이게 순서가 없어요. 그게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죽어보니까 죽음이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게 자동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저승 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네? 착한 사람은 바뀌어요. 죽어서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대신할 수 없어요. 제가 그 호스피스 활동하면서 가슴이 많이 참 메어졌던 그 사례가 있는데 42살 난 독자들이 위로 다 딸 놓다가 막내 마지막에 아들을 낳는데 엄마가 이제 홀로 돼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참 살았는데 말기에 암이 걸려서 임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또 아는 사람, 동네 후배고 또 내 친구 직장에 또 동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이제 돌봐드리고 했는데 마지막 임종 얼마 안 놔두고 이제 병실을 방문했을 때 누나들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몸이 불편해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아들 임종 소식을 이제 임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막 오셨어요. 들어와서 제가 이제 마지막 임종 돌봄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슴을 치면서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내가 가고 우리 아들을 살게 해야 되는데, 연신 그 통곡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오시는데 진짜 다 눈물 바다가 됐습니다. 그래도 그 머나먼 길은 가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또 부인, 아들 셋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이런 좋은 얘기들을 차례차례 다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듣고 나서 이 환자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편안하게 딱 임종을 하셨어요. 기도를 받으면서. 그래서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 환자들이 겪는 그런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서 지지하고 고마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리고 미웠던 마음 다 용서하시고 다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풀면서 가게 되면 웃으면서 진짜로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운명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대신할 수 있으면 어머니가 대신했을 것이고 순서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이 아닌가 해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뭐 다 아시죠? 입관할 때 보면은 수의를 입는데 수의 속에는 뭐가 없을까요?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왜 없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가졌던 모든 물질적인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주머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게 또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어디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것이고 또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다가 아파서 갈 수도 있지만 또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자다가 밤새 안녕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장소라는 것이 어디서 죽을지 몰라. 물론 요즘은 대부분 병원으로 이제 마지막 그 위급한 상황이 되면 다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병원에 있다가도 임종 때가 되면 내가 살았던 집으로 와서 마지막 임종을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져 가지고 집에 계시다가도 임종할 때가 되면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면서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죽음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죽음은 전통적으로 심장박동이 끝나고 호흡이 멎으며 동공이 고정되고 건 반응이 없어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을 하면 담당 의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제 맥박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확인하고 또 동공을 열어서 불빛을 비춰서 확인해 보고 그러고 나서 몇월 며칠 몇 시에 누구누구 환자는 임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사망 선고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학적 죽음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뇌사라고 하는 것도 죽음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뇌사를 당했을 때는 뇌의 모든 기능이 다 죽어 있는 거죠. 기계적 장치에 의해서 심장이라든가 이런 것만 뛸 뿐이에요. 그게 아무리 기계적 장치를 최대한 동원해서 다 쓴다 하더라도 며칠 넘기지 못하는 것이 뇌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뇌사도 이제는 죽음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뇌사를 받으신 분들은 그때에 장기 기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족과 의논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스스로가 그런 장기 기증 서약서를 한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도 가족들이 다 동의해서 의미 있게 물론 떠나보내는 것은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뭔가 이로운
의미 있는 이런 것을 하자라고 동의했을 때 이제 그걸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혹시 장기기증 서약서 쓰신 분들 계세요? 우리 두 분 대단하십니다. 이 장기기증도 말기 환자는 사실은 장기기증이 안 됩니다. 말기 환자는. 왜냐하면 이미 암세포가 우리 몸에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장기 기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뭘 하냐? 그 뭡니까? 우리 신체를 기증하는 겁니다. 의학 연구용으로. 그거는 가능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42살 난 그 여자분인데, 위암 말기로 투병하다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유언으로 자기 신체를 그 병원에다 기증했어요. 의학 연구용으로. 그래서 가족들도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기증이 됐는데, 제가 그분도 마지막 임종기도를 해드리고 장례이란 이제 의식을 진행해 드렸는데,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뭐 입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하지만 장례 절차는 진행을 하거든요. 영정 사진을 놓고. 그래서 시신은 기증이 됐는데, 기증이 되고 의학연구용으로 이것이 이제 다 되면 나중에 다시 또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을 잘 해서 장례를 그 병원에서 잘 치러줍니다. 아니면 다시 가족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하면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인수 이제 받아서 장례를 이제 치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병원에서 모든 절차를 잘 해서 여법하게 고인을 이렇게 이제 배웅해 드리는 그런 절차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케블로로스, 엘리자베스 케블로로스라고, 이분이 스위스 태생인데요. 1926년에 태어나서 그 2차 대전 그 시기에 19살 땐가 그 폴란드 아이슈비츠 그 유대인 수용소에 봉사활동을 갑니다. 거기서 거기에 갇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뭐냐? 벽에 나비를 그리나요, 나비. 우리는 이 감옥에 갇혀서 몸은 나가지 못하지만 나비는 자유로이 그렇게 다닐 수 있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벽에 이런 나비 그림을 막 그리는 걸 보고, 이 절망 속에 있어도 결코 이분들은 절망이 있지 않고 뭔가 희망을 찾아서 그 시간을 보내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봉사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말기 환자분들을 한 2천여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마지막 임종을 하는 사람들의 정서적 어떤 그런 특징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5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분노 첫 번째, 그 다음에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렇게 5단계로 이제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물론 다른 또 학자분들은 또 다르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이 케블로로스가 많은 그런 호스피스 말기 환자분을 대상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이런 학문적 이론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 단계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말기 암이다 병원 갔더니 건강검진 받았더니 말기 암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암이구나. 그렇게 할까요? 그럼 맞아요. 저 오진 검사 잘못됐을 거야. 의사가 저거 진단 잘못한 거야.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응? 제주도는 어디로 가요? 서울로 가잖아. 서울로. 비행기 타고 서울로, 서울대병원, 뭐 아산병원, 삼성의료병원, 응?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지니까. 가서 검사를 받으면 어때요? 여전히 말기암입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손 쓸 수 없습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잘 지내십시오. 그러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돼. 갈 때는 멀쩡하게 내 발로 걸어갔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나올 때는 다 힘이 다 빠져가지고 부축해서 나온대요. 대다수가. 그래서 이 부정의 단계에서 호스피탈 투어를 한다는 것은 병원 이곳저곳 병원을 다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노의 단계가 되고 이렇게 이제 쭉 연결이 되는데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정 단계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병원은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분노 단계가 오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한테 왜 이런 우술병이 걸렸나? 이제 열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 때문에라고 생각 들까요? 특히 이제 뭐 배우자 관계에서는 사이가 좋으면 뭐 그런 생각을 안 갖는데 사이가 나쁜 이런 부부 관계에서는 상대 배우자를 이제 막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게 병 걸린 거야. 또 부인은 남편은 맨날 바가지 긁고 막 하면은 내가 저 마누라 바가지 긁는 통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안 걸린 그 상대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노를 막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화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인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 타협의 단계가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해결되지 못한 인생 과업을 해결할 때까지라도 살 수 있도록 기원하고 어떤 불가사의한 절대자, 신 혹은 부처님 이러한 대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암이라는 것은 언제 선고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한 10년에 내가 암 선고받아 죽을 거다. 그러면 그동안에 뭐 이제 준비할 거 준비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다 하겠지만 언제 그걸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선고를 받게 되면 내가 좀 더 뭔가를 못다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여기서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실제 제가 이제 어떤 많은 그런 경험 사례를 보면 평소에는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살다가 이렇게 말기암에 걸리니까 지금이라도 부처님 잘 믿겠습니다. 열심히 믿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 죽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좀 더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자리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 단계가 있는데 우울 단계는 주변 사람과 일상생활에 대한 애착을 보입니다. 애착.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았으니까 막 더 보고 싶고 못 봤던 자식들도 막 그리워하고 이런 뭔가 애착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또 헤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슬퍼지는 거예요. 아, 이제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되면서, 이때는 가끔 또 분노를 표출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제가 호스피스 활동하면서 참 가슴 아팠던 그런 장면을 제가 바로 눈앞에서 목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말기암이고 이제 막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자식도 있었고 부인도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딱 알아요. 아, 이게 가족관계가 돈독하고 참 애틋하구나 하는 거하고 그냥 이게 이 인간 언제 죽을 거냐, 왜 빨리 죽지 않고 이러냐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 표정을 보면 참 그럴 때는 마음이 참 안쓰럽죠. 환자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죽음과 고통에 막 힘들어하는데 가족들은 그냥 남 뭐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참 짠해집니다. 그런데 그 말기 환자분 남편이 짜증나고 막 힘들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가까운 가족한테도 이렇게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옆에 마누라가 그냥 인상 쓰고 있으니까 그냥 때렸어요. 꼴 보기 싫다 이거지. 이제 표현을 안 하지만 꼴 보기 싫은 다른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이제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바로 뒤돌아가지고 환자의 귀싸대기를 때려버려요. 실제 내 눈앞에서 본 거예요, 이게. 야,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왜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처음의 순간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업자득이다. 네. 모든 것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분명히 아마 건강했을 때 부인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분명히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힘없고 병들고 쇠약해지니까 내가 맨날 맞을 줄 알아? 그러면서 귀싸대기를 날린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뺨을 맞은 환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절망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 안타깝고 애통해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움으로 가득 차서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차야 되는가. 호스피스에서는 설령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단계에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기 환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남은 가족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뺨을 때리고 남편이 돌아간 다음에 부인은 과연 편안하게 사라질까요? 평생 그것이 가슴에 뼈안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부인도 남편처럼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특히 가족관계, 친척관계에서는 다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지만이 모든 것들이 다 평화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 단계, 죽음 자체를 수용하고 마음의 평화를 회복하여 임종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화해를 하는 겁니다. 용서, 화해.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네. 그런 마음을 나눌 때 그 환자는 그래도 내가 눈물을 가누면서 가족들의 이러한 지지를 받고 떠날 수 있어서 그러니 난 참 행복하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돌아가신 다음에 또 그 분노를 표출하는 분도 저 봤습니다. 입관 기도를 하는데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쌀도 입에 넣어드리고 천석이요 만석이요 그렇게 하면서 다음 생에 가서 배고프지 말라고 굶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의미로 다 넣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라고 했더니 부인이 남편 누워있는 그 남편 그냥 어깨로 그냥 팍 때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이제 그 부인을 이제 진정시키고 손을 잡았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지금 의학적으로는 이분이 죽었다 하지만 입관하기 전까지는 이 청각, 마지막까지 남는 게 청각 귀거든요. 다 듣고 그걸 봐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우리 몸에서 나와서 자기 모습을 바라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족들의 모습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자기를 때린다고 그 봤을 때 얼마나 충격받겠습니까? 기인간을 하면서 때리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뭐냐?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미웠으면 그 돌아가신 분을 향해서 그와 같이 자기 한 풀이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그런 인연관계로 승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고마웠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그러한 감정들을 풀어가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길인데요. 이 사진은 2008년도에 경향신문 매거진 X라고 하는 그 신문 기사 전면에 소개됐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수행자로서 이 호스피스 길을 통해 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취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제 기사가 쭉 나오고 있던 건데 그 사진을 이제 캡처해서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 삶, 그리고 죽음. 두려움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헌신이 노래로 자비를 꽃피우는 사람들. 섣달 긴긴 밤 작은 등불이 되어 하얀 거울꽃 밝혀주는 사람들. 손 내밀면 가만히 잡혀오고 어디를 향해 떠나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을 호스피스 봉사자라 이름 붙여 부른다. 호스피스의 길이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기 환원을 위한 임종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 잘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지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는 뭐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중환자실이나 이제 이런 이제 말기 환자 병실에 가면 이제 뭐 영양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걸어져 있는 모습을 이제 뒤쪽에 이렇게 이제 실루엣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알아. 이거는 이제 앞전에 죽음의 단계를 이제 정립한 케블로로스의 인생 수업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글 일부분을 이렇게 이제 발췌해 왔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가까이 살지만 바다를 볼 시간이 없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한 번만 더 별을 보고 싶다고 바다를 보고 싶다고 말한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지금 그들을 보러 가라.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이 글과 관련된 실제 사연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사연입니다. 말기 환자분의 여성분이 이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집에서 이제 지냅니다. 네, 그럴 때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심하게 오면 이제 의사의 그런 이제 진통제를 받고 이제 지냈는데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이제 마지막 임종 직전에 다가온 것을 알고 그 환자가 911에다가 우리는 119지만 미국은 911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지금 죽을 것 같다. 병원으로 좀 이송해달라.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들이 방문을 해서 그 환자분을 구급차에 앰뷸런스에 태워서 이제 가는데 그 병원으로 가는 와중에 이 환자분이 구급대원들한테 간청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다시는 내가 보고 싶어하는 저 바다와 저 하늘과 이런 자연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고 싶습니다. 바다의 냄새를 맡고 싶습니다. 바다로 저를 데려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간청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구급대원들도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이제 엄자 얼마 남지 않은 삶은 마지막 그 간절한 원인데 은혼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환자를 태워서 차를 돌려서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가서 침대를 이제 다시 내려서 바닷가로 끌고 가서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 바다의 향기로운 냄새 너무 좋습니다. 파도가 찰랑찰랑 거리는 이 파도 소리가 너무나 정겹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빛나는 태양과 또 그 빛이 얼굴에 닿는 그 햇살이 너무너무 따뜻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껏 느낀 거예요. 그것을 느끼고 마음으로 몸으로 다 느끼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저 병원으로 데려다 주십시오. 병원을 가셔서 얼마 안 있다가 임종했다라고 하는 실제 그런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바다를 보고 싶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바다를 향해 가시라는 용기를 내서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처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그 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